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세무사 시험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민법 총칙 객관식 문제풀이 시간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선택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총칙을 선택하신 분들이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들쑥 날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부하시다 보면 현업에 나가셨을 때 법을 갖다 읽었을 때에도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칙은 단지 시험 과목으로서 유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나갔을 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분량이 얼마 안 되죠. 분량이 얼마 안 된다는 게 이게 또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문제집은요. 다른 국가고시 시험 문제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 기출문제에서 관련 해당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특별히 넣어놓은 것은요. 난이도 비교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집을 따가 푸실 때는요. 아는 걸 갖다가 딱 보셨을 때 그러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틀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틀린 부분들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지문이 내가 정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답이 외워지는데 외워줘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를 갖다 많이 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 유형을 갖다가 눈에다가 익힌다는 거죠. 내가 봤었던 문제 유형이 나오면 편안하죠. 근데 내가 봤었던 문제 유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요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국가직 시험에서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을 갖다가 맞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무사 민법 총칙은 충분히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 미리 풀어봐야 되느냐, 나중에 풀어봐야 되느냐.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미리 풀어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기본 이론 과정을 갖다가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기본 이론 과정을 갖다가 병행을 해도 먼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분량적으로 5페이지씩 일주일 동안 풀어보시면은요 충분히 미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집 6쪽을 보세요. 6쪽을 보시면 제1장 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민법 제1장 서론에서는요. 민법의 성격하고 민법의 법원하고 관습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요 민법의 해석 방법하고 민법의 효력, 요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딱 보게 되면 민법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의 성격. 자, 우리가 공부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기억을 갖다가 하는 연습이죠. 민법의 성격인데 민법의 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니까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이러한 민법의 성격은요. 민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인 갑과 을의 생활관계에서 우리가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사 그러면 상법, 상관습법이라든가 상사법률관계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경우에 일반법인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특별법인 상법에도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때는 민법은 적용하지 않고 상법을 갖다가 적용하게 된다. 어쨌든 민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재산관계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 혼인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따르는 사적 자체가 허용된다고 하고, 민법은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법으로서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민법은요.
요건, 효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절차법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해주는 법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요, 사법이지만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 관련 규정도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법 관련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은 어떤 규정이 총칙에 있는 규정 가운데서 어떤 규정이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두 적용되느냐, 이걸 우리가 통칙 규정 그러죠. 통칙 규정. 그래서 총칙은요, 민법 총칙은 공통 원칙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민법 총칙은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두 적용되는 공통 원칙, 통칙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재산관계에는 전부 다 적용이 되죠. 재산관계에는 민법 총칙 전부 적용이 돼요. 전부 적용이 되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는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총칙 규정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이 되죠. 가족관계에는 일부만 적용이 된다. 왜? 가족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돈, 경제적 논리 가지고는 가족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민법 총칙 규정은요. 제한능력자 제도가 있죠.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못하는 자죠.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못한다. 이거는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하는 제한능력자 규정은요. 재산행위만 단독으로 못한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게 아니면 제한능력자도 혼인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 규정이 있죠.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진의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또는 강박과 같은 거, 요 비통착사라든가 대리라든가 조건과 기한과 같은 거, 이런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요, 이것도 재산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재산행위에만.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가 있죠.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돈 받을 권리, 채권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요, 가족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재산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하고 의사표시 관련 규정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재산 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1번, 2번 문제 볼게요. 자, 01번 문제. 민법의 성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르기. 그래서 민법의 성격 이렇게 괄호쳐 놓으시고 이거 하나의 문제 주제로 잡아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실체법이다,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르기. 기억본 보게 되면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 아니고 일반사법이죠.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개념은 일반법은요. 제한이 없이 모든 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 특별법이라는 말을 쓰고 제한이 없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일반법이라는 말을 쓰죠. 갓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아직 없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민법과 상법의 규정 내용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법 하나만. 최근에 국가직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다른 시험에는요. 일반 민사관계에는 상법, 상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인끼리 거래할 수도 있고 회사와 거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민사관계에는 상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근데 디귿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 좁은 개념의 민법이죠. 민법전 하나를 말하는 거야. 민법전. 우리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법전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법 가운데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좁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은요 58년도 2월 22일 날 제정이 되고 공포는 됐지만 시행이 된 것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면 이 민법은요 분명히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 규정만 있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그걸 구별 못하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 관련 규정도 존재합니다. 공법적 규정. 그래서 디귿번 틀렸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의 민법은요. 민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사부속법률뿐만 아니라 민사 관련 관습법뿐만 아니라 조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상법이라든가 상사 관련 특별사법이라든가 공법 그 자체는 제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리얼번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이 된다. 실체법은요.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은 아닙니다. 절차법은 실현시켜주는 거죠. 실현시켜주는 절차법은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자, 그래서 맞는 건 리을번 하나입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02번 요거 별표 한 개 놓치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 적용이 되는 공통적 규정이 아닌 것 고르기. 그래서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행,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 그 다음에 소멸시 해가지고 행님의 소 이렇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에 그러면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행님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님의 소 이렇게 하면 돼요.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 규정이라든가 의사표시 관련 규정이라든가 소멸시효는 재산관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칙적 규정이 아닌 것은 바로 4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이죠. 자, 제한 능력자 규정은 재산행위만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민법 제1조 법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야 한다. 이 조문도 항상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 관습법, 조리 이 단어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거 공통규정이죠. 통치규정. 그 다음 실종선고. 실종선고도요. 선고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도 적용이 되고 재산관계도 적용이 되죠. 실종선고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가 됐을 때 종래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사법관계에서 사망간주가 되죠. 사법관계니까 재산은 상속이 되고 혼인은 해소가 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것도 대표적인 공통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에 보게 되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재산, 가족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물건이죠. 이 물건에 관해서는요. 민법 총칙에다가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물건은요. 재산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적용이 돼요. 가족관계는 상속이 적용이 되잖아. 상속. 그래서 이 물건도 통칙적 규정입니다. 자, 해서 1번과 2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3번은요.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 제1조를 말하죠. 민법 제1조. 이것도요. 맞으라고 주는 것이고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 민법의 법원. 자, 민법 제1조. 민법 제1조 법원입니다. 자, 민법 제1조는 그 조문 자체가 강행 규정이고 공통원칙으로서 통칙 규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관계, 가족관계, 재산관계 모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는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에 조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1조는요. 법의 종류를 규정한 거예요. 여기 법의 종류는요. 법원의 판사님이
법원에서 재판을 갖다 진행하게 되면 땅땅땅 두들겨 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 판결을 위해서 써먹는 법의 종류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법률, 관습법, 조리죠. 자, 여기 민법 제1조 법률은요, 성문법을 말하는 거죠. 성문법, 글자로 된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글자로 된 성문법을 갖다가 먼저 적용하게 되고, 글자로 된 여기 성문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갖다가 말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약, 조례, 규칙,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각종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 1조에서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각종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죠? 규칙과 같은 거, 대법원 규칙과 같은 거, 이 네 가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만든 국회재정법,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란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 행정명령이 됐던 위임명령이 됐던 대통령 명령이 됐던 각종 국무총리령이 됐든 따지지 말고 명령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요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글자로 된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정의례준칙은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너무 빚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검소하게 살자라고 해가지고 60년대에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권고하는 임의 규정이지만 글자로 된 거죠. 글자로 된 거니까 가정의례준칙과 배치가 되는 관습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다. 왜? 성문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을 때 안에서 관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요 언제나 보충적 효력이야. 민법 제1조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물권법정주의, 우리 물권법이라고 하는 건데 물권법정주의 185조는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무 법률이 되고 거긴 관습법이 대등적 효력을 갖다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법정주의에는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민법 제1조에서는 무조건 보충적 효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보충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상법 제1조가 있죠. 상법 제1조는 상사 관련 분쟁이 있을 때는요 성문상법에 의하고, 성문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고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에 일반 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상관습법은 성문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어. 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조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리는 민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포함이 된다. 법이다. 그렇지만 최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적용 수단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03번 문제부터 볼게요. 03번 우리 기출했던 문제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괄호쳐 놓으시고, 항상 조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문 글자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단어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동그라미 넣으시고, 헌법에 따라서 최종 공포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게 된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를 보게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대통령의 긴급 명령.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명령이죠. 명령 동그라미 놓으세요. 명령도 글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이면 전부 다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괄호 쳐놓으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써요. 관습법은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가져야 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행위, 관행이라고 볼 만한 걸 저질러야 되고, 그 관행을 갖다가 우리가 법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을 관습법의 생성 요건이라고 하고, 관행이 있을 것, 법적 확신을 갖게 될 것. 그래서 관행하고 법적 확신 요 두 가지를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이라든가 거래, 관행, 관습 전부 다 헌법을 위반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됐든 관습법이 됐든 사실인 관습이 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는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일치 또는 합치되어야 한다. 그 다음 4번 별표 넣으시고 관습법은 법이죠.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이 존재한다든가 관습법이 부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관습법이 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법원성 인정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 고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사도 타 지역에 있는 관습법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당사자가 2차적으로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 당신들은 잘 모르지만 판사인 내가 봤을 때 그건 관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습으로서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 판례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관습법이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즉 관습법의 법적 확신이 소멸한 거죠. 이 관습법의 법적 확신은요 언제나 영구불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남녀차별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첩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더 이상 안 되지. 헌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성평등의 원칙이야. 가족 질서를 갖다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체 법 질서에 위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겠죠. 따라서 법적 확신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면 이 관습법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쁜 관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요 관습법의 효력은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질문. 법적 확신이 사라져서 관습법이 사라지게 되면 그 관습법이 갖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운다? 조리로 채운다. 조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종중 구성원 자격에 관해서는요 남녀차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쁜 관습법은 여성을 종중 구성원에서 제외했다고 그랬죠. 근데요 이걸 따가 현재 헌법에 비추어 보게 되면 차별이 되니까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상식을 적용해서 후손 그러면 여성과 남성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 자격에 관해서는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한 게 아니고 조리의 법원성을 갖다가 인정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확신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되는 부분은 조리로서 보충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04번. 이 04번은요 감정평가서 기출문제예요. 자, 민법 제1조는 법원에 대해서 조문 그대로 나와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민사에 관하여 의미 괄호쳐 놓으시고요. 민사에 관한 사건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공법이니 공법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4인 일반인과 맺은 매매 계약의 효력이 두면 당연히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국가기관하고 공법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공법인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매매를 했다 그랬죠. 이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이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 임대차, 대차를 하게 되면 이때는 민법을 적용하게 되고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철을 했다고 우리가 공법관계가 그러면 무조건 복종을 딱 강요해서 매일 그것만 타는 건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건 운영 주체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민사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사관계. 자,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 2번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 나왔죠.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 제정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2번 네 맞는 거죠.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괄호 쳐넣으시고. 자, 우리가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1조에 없죠. 우리가 법률관습법 조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관습법 조리 말고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그 예외가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헌재 결정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법원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요 법원이 될 수가 없는데요. 헌재 결정례 요거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유는 간단해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행정법과 같은 것들은요 전부 다 헌법 밑에 있는 것들이지. 헌법 밑에 있는 것들이니까 헌재 결정례를 통해서 하위법을 개정, 폐지, 삭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례는 당연히 법이 된다. 법.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그 성립 요건으로서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아주 중요하죠.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요 관행, 법적 확신 딱 두 개입니다.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관습법이라고 하고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건 관습법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요 사실인 관습을 거래 관행이라고 읽으면 돼. 거래 관행.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사고 판다 그러면 토지라든가 건물,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러면 보통은 거래 관행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몇 차례 나눠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하죠. 그걸 사실인 관습 또는 거래 관행 그래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불로 거래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후불제 외상거래도 가능한 거예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서. 법적 확신이 있을 때는 관습법이 되는데 이러한 법적 확신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 그 다음이 틀렸어요. 관습법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 없었던 관습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문법이 없으니까 법원의 판사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것에서 불과한 거죠. 두 분 사이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송에서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글자로 된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관습법은 이미 만들어진 거죠. 판결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법적 확신이 부여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콤마까지는 다 맞지만 관습법의 성립시기, 생성시기 그게 틀렸어요. 확신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적 확신을 얻은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4번 틀렸죠. 그 다음 5번 대법원은 관습상의 통행권을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5번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현재까지 확인된 관습법은 5개예요. 5개. 그걸 또 우리는 양관사 명분이라고 하죠. 양관사 명분,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그 다음에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그냥 그런 거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이렇게 양관사 명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 절주지 스님이 명분이 있다 그랬죠. 양관사 명분. 주의할 것은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관습법 아닙니다. 동산 양도담보가 관습법이에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성문법이 따로 존재해.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관습법 아니죠. 온천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이라든가 관습상 소유권이라든가.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돈 주고 샀을 때 매수인이 돈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요? 등기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소유권이라든가 관습상 소유권이라든가 온천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린공원 이용권도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은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고 양관사 명분이 아닌 것은 관습법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05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1번이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조리를 적용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은 쉽게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 관습법 조리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2번, 3번, 4번, 5번은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06번 문제 별표 넣으세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에서는요. 디귿번 요 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례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이 아니지. 금년도 4월 28일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 4월 28일 전후해 가지고 판례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잘 보시는데 자 06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기억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괄호 쳐놓으시고 갑이 건물 지었어요. 근데 아직 건물은 신축이 됐는데 등기가 없어. 을이 그 건물을 사는 거죠. 돈 다 줬어. 대금 주고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샀다. 교환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 공짜로 증여를 받았다. 이러한 법률 관계가 있게 되면은요. 전부 다 등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양수하거나 매수한 경우 대금 지급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등기를 갖다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이상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 달라고 떠드는 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상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양관사 명분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요 판례 지문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기억번. 그 다음 니은번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 이걸 딱 근린공원이용권 그래요. 아파트 요즘 잘 짓잖아. 그래서 이 아파트를 딱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책로 많이 만들잖아요. 산책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벤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딱 조금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놀다 가는 거야. 밤늦게 와가지고 미성년자라든가 와가지고 술 퍼먹고 거기서 담배 피워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오물 뒤처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막아놓고 우리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배타적 물권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린공원 이용권도 관습법상 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분묘기지권. 이건 관습법이죠.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산소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산소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산소 주변 토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성묘를 하거나 벌초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분묘기지권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무상이었어. 공짜였어. 근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요. 4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무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청구한 때로부터 내 땅에다가 당신 산소 만드는데 더 이상 공짜로 못 빌려줘.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용료 줘. 그러면 지금부터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설치한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토지 사용료 지류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청구한 때로부터 유상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런 판례들은요.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이다. 사용료 줘야 된다. 언제부터 줘요? 청구한 때로부터 주는 것이다. 그 다음 1번 온천수에 관한 권리 가르쳐 놓으시고 이 온천권이죠. 우리가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삽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지하실을 갖다 만들어 쓰겠다 그러면 토사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요. 암석도 나올 것이고 지하수도 있고 온천수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온천권이라고 하는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생활에 필요한 끌어다 쓸 수 있는 생활 용수권이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온천수는요 독립한 게 아니야.
토지 자체,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한 권리로서의 이름을 붙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온천권 아니다. 이건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그래? 생활을 통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리는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0%가 나왔어요. 이건 아니야. 생활용수권도 아니야. 뭐예요?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토지 자체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린 거죠. 최근에 문제풀이는요. 요렇게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맞는 거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여튼 문제 출제 방식도 어르신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06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07번 관습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갖다 고르면 1번 관습법이란 관행, 법적 확신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관습법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숨겨져 있다가 생활을 통해서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었을 때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이 된다.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판결 당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관습법도 생활을 통해서 반복된 것이고 사실인 관습도 거래 관행이니까 반복됐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반복됐다 이걸 떠오르는 경험 법칙 그러는 거예요. 경험 법칙. 경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경험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법원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관습법은 1차적으로 법원이 직권고려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니까 1차적으로 당사자가 고려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전부 다 당연히 법원이 직권고려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관습법은 1차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고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판사가 몰랐을 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요.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를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두 사람 도대체 어떤 거래를 한 겁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고 하느냐. 판사님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거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고 1차적으로 당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결이 됐던 대법원 판례가 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던 이런 것들은 그 사건만 재판을 다시 해.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갖다가 기소하기 때문에 동종 유사 별개의 장래의 사건에 관해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원성을 갖다가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법원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 이거는 관습상 소유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 관습법이죠. 양관사 명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 방법 분명히 직권 사실혼제도 양관사 명분 그대로 기억하시고 08번 별표 넣으시고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1번 쉽죠.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도 아니고 생활용수권도 아니고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아닙니다. 온천수는 절대로 권리를 붙이면 안 돼. 온천수는 뭐예요? 땅 파다 보니까 차가운 물 그러면 지하수.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물이 나면 온천수.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2번도 쉬운 것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매도했는데 대지에 관해서 땅에 관해서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틀렸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관습법과 관련된 판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땅 갖고 있어. 대지 갖고 있고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둥, 지붕, 주, 벽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등기가 없어도 갑이 원시 취득합니다. 지금 현재 미등기 상태 있어요. 미등기 상태. 근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다 샀어. 사장님, 그 땅하고 건물 내가 다 살게. 해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샀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등기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못 받고 땅에 관해서만 요 매수인이 토지에 관해서만
등기를 가지고 왔어. 등기.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취득이 됐죠. 취득이 됐고 여기 건물은 돈은 다 줬지만 아직 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건물 등기 안 가져갔으니까 이건 내 건물이야. 내 건물이니까 이때 내 건물 소유를 위해서 당신은 나한테 땅 빌려줘야 돼.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사건. 땅을 빌렸을 권리. 매도인은 돈 다 받고 다 팔았으니까 다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돈은 다 받았지만 건물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건물을 위해 가지고 당신은 내 땅을 샀지만 그 땅 나한테 다시 빌려줘야 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자,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죠? 그 다음 5번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공로로 통일하는, 그래서 공로는 공개된 도로죠. 공개된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양관사 명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장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양관사 명분 아닌 것은 전부 다 관습법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09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